자, 지금 국면은요, 보수 야당으로 봐서는 여권이 자기 모순으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조국 문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어나더 조국이 10명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리가 터져나오고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이제는 비리 통제가 되지 않아서 우죽순으로 터져나오면서 이 정권은 망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칼자루를 지지는 못했지만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면서 떡이나 먹는 꼴이 된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끔 집회하고 국회에서 아는 거라도 좀 폭로하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당 한 11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다 밀어서 소림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20명 넘으니까 더 이상 깎지 마라. 이런 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의원들 보고 자식 새끼들 밤에 술 처먹고 고급차 몰고 운전하지 마라. 또 한국당 의원들 중에 공연히 움직여서 사고 치지 마라.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적들에게 받아칠 건덕지를 안 주는 것. 그것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열심히 폭로하고 또 조국과 관련된 의혹들도 좀 캐고 그리고 또 제보 받는다 하고 그리고 가끔씩 집회하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나 하지. 또 무슨 가만히 앉아서 반사적으로 그냥 이익을 누린다. 뭐 이런 소리 듣기 싫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안이 있다고 공연히 민부론이라는 것을 발표해가 좌파들만 씹는 게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 정경련의 자유기업원 같은 소리를 지금 왜 하느냐. 보수에서도 많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고 행사하지 말고 자식 새끼들 밖에 나가서 술 처먹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리 있는 사람은 어디 저기 차라리 그냥 몇 달 어디 좀 가가에 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한국당은 제발 조국을 쫓아내는 길에 방해가 좀 되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공격당하면서 말할 끈덕지가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조국을 옹호하는 것도 이제 창피해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이가 민부론을 황티버 잡선지 발표하니까 그 뒤부터 다 몰려나와가 아주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욕 처먹을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처음에 77명인가 뽑았을 때 그 77명의 경제 전문가, 혹자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황이 니만 못하겠냐. 제가 뭐라 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보시오.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서울대 교수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발라서 그 방향을 사심 없이 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통계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수치 많이 이렇게 적용할 줄 알고 말 그르스하게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 사고가 특정한 쪽에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은 첫날 만날 해봤자 그 머리에서 놓은 거는 빤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세상의 흐름을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저보다 훨씬 못하다고 내 자부를 합니다. 한국의 정경련의 앞잡이격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화를 신봉하는 사람,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는 이 포퓰리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통적인 주류 신고전파,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 하이에크,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시장경제주의자라고 포장된 사람, 엄격하게 말하면 시장경제주의자가 아니라 정글에서 살아남은 놈을 추종하는 찌끄레기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주 협소하고 한정이 되어서 죽으나 사나 맨날 하던 소리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사고가 축소되어 있고 시각이 협소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박근혜 때 줄푸세, 이명박 때 747 전부 당대에 똑똑하다는 놈들 다 모아놔도 그것밖에 안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지금도 성장이 가능한 시대에서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고, 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성장 4.3% 해야 되는 그런 2030년 5만 불 이야기 나오고, 또 가구당 1억 이야기가 나오고, 중산층 70%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저성장 시대로 왔고, 장기 불황이 보편화되고, 이것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와 세계화,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필연적인 성과라는 것을 주류에서 따뜻하게 정권 바뀌어도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사회 이사나하고,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다니면서 교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밖에서 벌어먹고 사는 한국의 경제 경영 유명한 족보들 학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기반의 이익이 전부 한국 사회의 대기업이나 한국 사회를 그동안에 끌고 왔던 기득권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경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좌우 수구 기득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민부론에 따르면 과거에 747이나 줄푸세의 복사판이고, 차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약간의 개념이나 복지 문제도 빠져버린 그때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민부론이라는 게 개인과 기업이 잘 살아야 된다 말을 했지만은 국부론에다가 이름을 따서 민부론이다가 이름만 그럴싸하게 지었겠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렇게 지었을 때 정부가 그야말로 중상주의에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들의 독점권을 줘서 영국 국민들이 유럽 대륙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되는 물건을 사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국부론을 쓴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희한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아예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고 있다는,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자유만 주면 경제가 돈과 탐욕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문사모가 된 유주택자라는 거예요. 최근 부동산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는데 문재인이가 D-인데 제일 낮았다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5억, 10억씩 떠오르게 하니 대단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희의 대통령 성적은 A+라고 반박 댓글이 막 달렸대요. 처음에 D-라는 거는 폭등시킨 잘못을 비판한 건데 댓글들이 뭔 소리냐. 문재인이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올려줘서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이 정권이 좋다. 마구마구 올려주길 바란다. 그래서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있는 사람들, 투기로 지금 떼돈을 번 사람들이 다 주택 투기로 문을 지지하는 겁니다. 노무현 이때도 노사모로 하는 사람들 중에 노무현을 사랑하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정치 성향을 떠나 임기 중에 2차례나 폭등을 한, 그래서 자산이 늘은, 그래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어쨌거나 노무현 때 2차례, 문재인 때 1차례, 이 문노 같은 자칭 좌파라는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봤다. 그래서 문으로 바뀌니까 부동산이 갑자기 그냥 뛰어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쇼를 하고 있지만 이건 전부 사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 언론은 뭐라는가 하면 시장에 맡겨둬라. 규제하면 부동산이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제를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부동산이 안정될 거라 보십니까? 웃기는 소리죠.
국가적 주택 공급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을 해줘. 공급 좋아하잖아요. 자, 정부가 자꾸 분양가 상한제를 하거나 세금을 매기면 공급이 제한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수 언론에 제안합니다. 국가적으로 진짜 대거 공급하자. 정부는 원가를 낮추는 노하우를 가지고 최대한 싸게 해서 손해 안 보면 되고, 그럼 국민 세금 추구 안 내잖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싼 아파트를, 거품이 제거된 비리가 없는 싼 아파트, 투기가 없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야말로 평생에 고민하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을 교란시켜서 있는 집값을 폭락시킨다. 이제 그러겠죠.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민부론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탐욕과 도둑질이 횡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만 촉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동물들이 다 힘이 다른데 규제 완화하고 너들 마음대로 묵고 살아라면 사자하고 나중에 호랑이밖에 안 남겠죠. 나머지는 다 잡아먹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글의 규칙을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정글 규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를 정글 자본주의, 슈퍼 자본주의라면서 우리가 규탄하고, 그래도 공정한 룰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무슨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김종인 씨 데려오고 경제민주화 안 했으면요, 이길 수 있었을까요? 왜 했을 거라 봅니까? 엄청 싫어했는데요. 김종인 씨를. 이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당선되니까 사람도 정책도 다 들고 차버렸죠. 어쨌거나 그걸 내걸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보수에 대해서 반감이 훨씬 심화되고 2012년보다 지금 7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경제가 훨씬 무너졌고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파괴된 현실에서, 그리고 자영업자가 가난해지고 청년이 미래가 없는 현실에서 지금 그때보다 더 강한 그야말로 경제적인 룰을 이렇게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통할 수 있을까요? 경제민주화를 한다 해도 그때보다는 훨씬 강한 걸 들이밀어야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하겠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의 고도 성장 시대, 노조는 둘째치고 고도 성장하면 다 잘 산다. 그때 맞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국민소득 3,000불에서 5,000불에 이럴 때 국민들이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양극화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살기가 제일 즐거웠을 때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곳곳에 넘쳐났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장이 불가능하고 기업들도 소수를 빼고 대부분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기업 내의 격차, 노동자 내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런 거를 말하지 않고 규제만 완화하고 자유로이 풀어줘라요. 자, 노동 문제에서는 유연한 부분도 있고 엄격하게 해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노총 해체라고 정치노조 해체라고 각 산업 현장, 공장의 노조들만 허용하고 그 이상의 상급 노조를 해체해야 된다. 그건 오히려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봐요. 그러면 왜 그런 거는 콕 집어서 상급 노조를 해체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럼으로써 그 해체된 부분의 비용들을, 예? 엄청나게 민노총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쓰겠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왜 그런 거는 또 비겁하게 애둘러서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민부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7, 80년대 때 보수 정당이 성장의 시대에 대기업과 관계되어서 정책을 만들 때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이 가능했어요.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는 있었지만은 성장이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노조를 탄압해도 결과적으로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멈춰지고 투기가 판을 치고 반칙이 횡행하며 양극화가 최악의 상황에 가고 있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에서 민부론 같은 걸 가지고 국민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저는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G20이라고 해서 R지자 청년회의를 했대요. 뭐 이런저런 이름 붙여가지고 뭐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황교안이 말이 끝난 이후 젊은이들 발언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에 행사 가서 발언하는 젊은이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정치판에 여기저기 소모되는 젊은이들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젊은이의 힘으로 파워로 압박을 해야지. 그런 데 가서 말하면 도구밖에 안 되고 솔직히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가 하는 거 아니냐 오해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날 광화문에서 집회해도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광화문은 우리 지지층만 만날 뿐이다. 대학생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려면 캠퍼스로 가라. 그리고 100명, 200명이 모인 대강당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일방적인 전달밖에 더 되느냐 그런 겁니다. 자, 한국당에게 제가 묻습니다. 앵그리 블루 집회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앵그리 블루를 열망하는지, 국가적 주택 공급을 들고 나온 서포 15조 왜 열광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한국당이 저런 식으로요, 이 수구 기득권의 앞잡이들하고만 놀아난다면 조국이 때문에 문이 망가져도 한국당에는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100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저게 전부 상류 기득권, 이해관계와 이렇게 엮여 있는 한국당의 기본적인 형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